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좀 딴 때보다 일찍 오셨는데, 그 민주당 대선 그 경선 2차 TV 토론 좀 보고 오셨죠? 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을 두고 다른 후보들 간에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또 전반적인 보신 느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오늘 경선한 과정에서 토론을 보면 예전 반 이재명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희석됐고 두 분이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사과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너무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했는데 주로 이제 100만 호 짓겠다고 그랬죠. 250만 호를 짓고 그중에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네. 근데 100만 호 기본주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좋은 장소, 그러니까 역세권에 가깝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역세권에 있는 땅들이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찾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질문의 내용이었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가능한 한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좀 변형시켜서 높이 좀 짓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용적률 자체를 예전에 제한을 했는데 그걸 좀 늘려가지고 밑에 층은 예컨대 지역 주민센터로 쓰고 위는 또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100만 호 이런 것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보급하겠다,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했다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에 3억 원으로 지을 수 있다? 어디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3억 원으로 100만 원을 짓겠다. 이러면요, 계산 따져보면 300조예요. 300조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공항 이전을 해서 거기에 7만 호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약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서울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안보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서울공항 이전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전하겠다?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 이것도 허무맹랑한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은요,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예산, 정책의 실효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문제 내가 어떠한 정책 공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이 소원 아닙니까? 네. 근데 당신들은 30년 동안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살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그냥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해야지 자꾸 공공임대주택만 남발을 하면 내 집은 언제 마련합니까? 이거는 정책 추진 방향과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도 토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 대 흑색선전, 창과 방패 싸움을 벌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명백히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범죄조회 경력서 다 냈어요 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 49조 4항 제5호에 보면은요 그런 범죄조회 경력서는 벌금일 경우에 100만 원 이상만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100만 원 이하의 그런 범죄조회 경력서도 내봐.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빌미는 이재명 지사가 줬어요. 왜냐하면 범죄조회 경력서에 보면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인이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 제가 2005년도에 음주운전 걸려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아니 음주운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했지. 그러니까 빨리 범죄조회 경력서 내놔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맡아도 이제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뭐 얘기를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입증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엔 또 이제 김부선 씨의 발언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뭐 김부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입증 책임이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때 입증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해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입증 책임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 집중하라고 말이 돼요. 근데 아직은 증거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범죄 조회 경력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법에 맞게 그 범죄 조회 경력서를 낸 거예요. 그럼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의혹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서 예컨대 뭐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록이 있든지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가 되지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명을 당신이 하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네. 교수님 본인 입으로 2005년도에 제가 음주운전 걸렸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 기사는 못 봤는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얘기했어요. 실수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연도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를 제가 읽지 못해서 2005년대에 했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연도를 헷갈려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데-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네. 예컨대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냐 2004년도냐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금 한 번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는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관련해서 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이제 주로 이제 뭐 겨눈 것 같은데 민주당 당내 안에서 후보 검증단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타 후보들, 다른 이 후보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지도부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두 분은 어떻게 그 후보 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후보 검증단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경선이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기 전에 그걸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후보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한두 명이라도 이재명 후보라도 나 반대한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직 이제 경선이 출발 안 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경선이 예비경선 끝나고 이건 좀 본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룰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의 이제 다른 후보들 입장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글자도 보탤 말이 없어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예,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후보 검증단은 뭐 그 해당 그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경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시간상 늦었다. 룰 변경은요, 진짜 네. 모든 후보가 다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이건 룰 변경 사항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또 다 합의를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 보여주셨고요. 여당의 전쟁 같은 경선을 지켜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오늘 쪽박촌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원팀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지율 빅4 주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오늘 저희 당의 이 경선 일정이라는 것을 사실상 봉사활동으로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벌어진 것과 다르게 오늘 이 같이 땀을 흘린 후보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최재형 후보는 오늘 출마 선언 준비로 배우자가 대리 참석을 했고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이거 당대표와 기싸움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당대표가 드러나는,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그런 행사에 내가 왜 들러리를 서? 라는 거 하나랑 윤석열 후보랑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아니 내가 왜 1%도 안 나오는 후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면서 그 사람들의 존재감을 또 키워줘야 돼?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대선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또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정보다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후보처럼 본인이 참석을 하지 못하면 부인을 대신 보내서 아 미안하다 내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간다 나의 참석하고 싶어하는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식의 모양새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승민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별다른 해명도 안 해요.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로밖에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되게 안 좋았다. 이준석 대표도 다 모였을 때 행사를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준석 대표의 조급함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대권 후보들 사이에 상당히 신경전이 좀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윤석열 후보와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도 패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게 예전부터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석열 후보를 압박을 했잖아요. 들어오라고. 네. 버스 경선론 얘기하고 버스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안 들어오는 거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이 들어가면 대권 후보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본인이 그래도 주도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빛나고 대표는 좀 뒤로 물러나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주도를 본인이 하면서 어쨌든 관리라는 형태로 본인이 함께 가는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선 후보들이 빛났지만 대표들은 대부분 다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일 때 대표가 누구냐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후보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뒤로 빠져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본인들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아마 이준석 대표는 대선 관리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내고 목소리를 많이 낼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제 뭐 대선 관리를 하다 보면 형평성 있게 하지만 그게 또 후보들 간에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부각돼서 갈등의 요인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미묘한 그 기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또 관련해서 드릴게요. 그 국민의힘의 후보 검증단이 이제 구성에 착수했잖아요. 네, 단장에 이제 김진태 의원으로 이제 유력하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이제 총장 당시 이제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뭐 견제용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는데 윤석열 지금 현재 후보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고요.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또 김진태 전 의원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김진태 전 의원이 사실은 국민적 대중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막말과 말 자체가 사실 거칠고 그다음에 예컨대 탄핵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고 네. 국민적 정서와 다른 발언을 했고 이런 분을 검증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물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제원 의원을 예를 들면서 장제원 의원도 사실은 청문회 때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 상황실장까지 했죠? 예, 상황실장까지 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김진태 전 의원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김진태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고 다만 김진태 전 의원이 그러면 노골적으로 하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저는 좀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김진태 의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상황이 뻔히 보이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검증위원회 회의를 해요.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 못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직 할 때 호남 폄하 발언, 5.18 폄하 발언 막 이런 걸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분들이 김진태 의원이 자꾸 TV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화면을 보면 얼마나 또 반감이 커지겠습니까? 지금 호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김진태 의원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그게 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위험성이 너무 커요.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이 어쨌든 지금 이제 선장이고 선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당내 이제 입지를 확보를 더 이제 넓혀가면서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유력 후보로서의 이제 앞으로 영역 확장,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준석 대표는 가능한 한 역할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전국에서는 대선 후보가 집중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위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표는 조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 이제 본인이 나서서 발언하고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갈등의 요인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일단 의심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의심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본인을 압박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한 발자씩 물러날 필요가 있다.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냥 당대표는 좀 뒤로 빠져주는 게 맞아요. 그냥 대선 후보들이 존재감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병풍 같은 역할을 하면 되고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대선 후보가 뽑히면 모든 당무의 우선권은 대선 후보가 갖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냥 지금처럼 하지 말고 말 좀 줄이고 대선 후보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 존중해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윤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게 이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최재형 후보 오늘 출마 선언 직후에 윤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는데요. 출마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견제구가 폭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 저는 망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 왜냐하면은 뭐 선언문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 큰 문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못 하셨어요.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제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대선을 나오시겠다는 분이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저는 상당히 오늘 같은 저런 기자회견 선언 마이너스 50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단기간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제 제2 투어를 하신대요. 5일부터. 네. 그래서 지방에 뭐 민심 투어를 하겠다는데, 그때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국민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장 수장이 워낙 이제 혹평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언문 내용에서 윤 전 총장과 다르게 간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 전 총장은 계속 공격만 했잖아요. 비판이 거의 100%였어요. 그냥 뭐 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냥 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전을 얘기했거든요. 본인의 공약의 부분,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대권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드러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감점이지만, 그래도 윤 전 총장과 다르게 본인의 비전을 선언문에 포함시킨 것은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한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야당 신경전이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OX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터리는 완충된 상황인데요. 향후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보조 배터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OX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합당에 이제 네, 오를 먼저 들어주셨네요. 최 아니 교수님. 왜냐하면 합당은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이란 표현보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단일화라도. 왜냐하면 필패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제3의 후보로 나와보세요. 야당은 집니다. 예. 제가 그건 100% 예언할 수 있어요. 합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합당 시기가 언제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전제를 깐 게 단일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이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끌어안지 않으면 네. 필패입니다. 그래서 합당을 추진하겠지만 합당이 안 되면 단일화까지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뭐 9일까지 입장 밝히라고 압박은 하지만 지나서 안 되더라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캐스팅 보트로서 그 네. 국민의당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다음에 얘기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 출마할 거야, 대선 출마할 거야. 그럼 나는 한 3, 4% 나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타격이 될 거야. 그렇게 벼랑 끝 전술하면요. 애타는 네. 거는 이준석 대표고 국민의힘이에요. 결국에는 애걸복걸해서 우리 단일화합시다라든지 합당합시다라고 매달릴 쪽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